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 수가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명 가까운 추가 감염자가 나왔고 사흘 동안 5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 속도가 2.5배가량 빠른데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에 6개월간의 유효 기간이 적용돼서 2차 접종을 완료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만료 기준일은 지난해 7월 6일로 3차 접종을 하면 바로 그날부터 백신 패스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세 공제 대상을 기존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네 번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새해 첫날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부산에서 PK 민심 잡기에 나선 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후보의 메시지를 모두 직접 관리하겠다며 이달에는 다시 여당 후보와의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월북자 이동 모습이 잡혔는데 군은 3시간 가까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뒤늦게 작전에 돌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아공 국회 건물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한 남성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누적 감염자 수가 1,200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1,000명을 넘어섰는데 하루 만에 100명 가까운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서너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 PCR 검사가 도입된 뒤로 사흘 동안 5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 속도가 2.5배가량 빠른데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올해 코로나 관련 거리두기 조치를 전파력이 상당한 이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 맞춰서 새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첫 소식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숫자는 하루 만에 93명이 늘어 모두 1,207명이 됐습니다. 변이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감염 가능성이 높은 700여 명을 합치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델타 변이는 78일 만에 국내 확진자 숫자 1,000명을 돌파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2.5배 빠른 셈입니다. 몇 시간 만에 변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PCR 검사가 보급되면서 지난달 31일 이후 사흘 만에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속도면 한두 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어 우세종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나라에선 확진자 숫자가 짧은 시간 몇 배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2주간 6배나 감염자가 늘었고 미국과 프랑스는 3배, 영국도 2배 이상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30대 임산부였고 아직 심각한 증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례를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의 합성어인 플루로나로 이름 붙였습니다. 현지 방역 당국은 두 바이러스의 결합이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보다 방역 수칙이 느슨해지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어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환자로 병원마다 비상이 걸렸고 이러다가 미국 경제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은 미국의 병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주에는 방위군까지 동원됐지만 넘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We're managing, but we're getting sick. And it's a staffing issue for our hospitals right now, particularly our emergency departments. 지난 연말 미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40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검사를 받으면 또 한 번 폭증이 불가피합니다. 격리되는 사람이 늘면서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What I am so worried about over the next month or so is that our economy is going to shut down not because of policie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or from the state governments, but rather because so many of us are ill. 인력은 부족한데 폭설까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지난주부터 시작된 항공편 취소 사태가
새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이 이번 유행의 정점을 이달 말이 아닌 중순쯤으로 앞당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주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앞서 유행을 겪은 남아공에서도 진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 차에 접어든 팬데믹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이번 1월 미국이 또 한 번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역 패스에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뒤 아직까지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면 당장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단축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늘 0시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필수로 쓰이는 방역 패스. 이 방역 패스에 오늘부터 유효 기간이 생깁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던 방역 패스는 이후 18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방역 패스를 계속 쓰려면 이 유효 기간 이내에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먼저 서둘러야 할 사람은 지난해 7월 6일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2차 접종을 마친 인원이 563만 명, 이 중 518만 명, 92%가 부스터샷을 맞았고 아직 43만 명 넘는 사람이 3차 접종 예약도 안 했습니다. 계속 접종을 안 하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미접종자와 같은 조건에 놓이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특별히 불편하진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예약해놔가지고 그냥 잘 협조하면 될 것 같은데. 맞긴 맞아야 되긴 하겠는데 좀 너무 이렇게 딱 규격해 있는 것 같아서. 예.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불편하더라도 맞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만큼은 방역 패스는 좀 면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패스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용자들이 추가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3차 접종 여부나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청은 이용자들에게 혹시 모를 서버 먹통 현상을 막기 위해 미리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강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PK 민심 잡기에 주력한 이재명 후보는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부산행을 택한 이재명 후보. 다음 날인 어젠 부산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해돋이를 보며 1박 2일간 부산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아니 우리 예전에 애들 어렸을 때 한번 봐. 이후 부산 강서구에 있는 원격 진료 등이 가능한 미래형 주거단지인 스마트시티를 둘러봤습니다. 영화나 만화 속에서만 보던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이처럼 새해 일정으로 부산을 택한 건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지지를 이끌어야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전략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와 취득세 완화에 이어 4번째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월세 공제 대상을 기존의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역시 최대 17%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 후보는 내일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지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앞으로 윤 후보의 메시지와 연설문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 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마음껏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식당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난 윤 후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자영업 우리 소상인들한테는 이게 뭐 전쟁하고 똑같아요. 정부가 출범하면은 하여튼 100일 이내에 먼저 1차적인 보상을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에 쓸 경우 절반을 변제해주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지금이 위기라고 강조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더 강한 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후보의 메시지와 연설문 모두 직접 관리하겠다. 1월엔 이재명 후보와 다시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불명예라며 선대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단일화로 지지율이 합쳐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 대선 구도에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요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입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번 완주를 얘기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고 보시는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뽑히는 게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시대를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새 시대의 마청이 되자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제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도덕성이나 또는 능력 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월 한 달 내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지율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설날 주변으로는 제가 3강 체제,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 안 후보는 유튜브 채널 3프로 TV에 나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국가 지도자는 그 전선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된다. 현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 등이 늘어났는데 일반 범위만 놓고 국가 부채가 낮다고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 D3로 구별하면 우리는 부채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이거 정말 국민들 속이는 거죠. JTBC 연지환입니다. 강원도 최전방 철책을 넘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월북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군 감시망이 새해 시작부터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감시 카메라에도 잡히고 경보도 울렸지만 거의 3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걸 몰랐습니다. 이 월북자에 대해 북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신원 미상의 인물이 강원도 동부전선 산간지역 비무장지대 GOP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때가 오후 6시 40분. 이 모습은 군 경계 CCTV에 포착됐고 경보도 울렸습니다. 하지만 CCTV 감시병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경보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초동 조치 부대도 이상 없다고 보고 곧바로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20분.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해당 인물이 이번에는 열상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그제서야 군은 부랴부랴 긴급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후 10시 40분 북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신병 확보를 못한 건 물론 월북자의 현재 생사 여부도 모릅니다. 군의 작전 돌입 때는 이미 이 인물이 군사 분계선에 가까워진 상태라 따라잡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합참은 초기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합참 전투태세 검열실에서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경계가 뚫린 22사단은 2012년 노크 월남, 지난해 2월 해염 월남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산악, 해안 지형을 모두 관할하는 지리적 여건상 경계 근무 형태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회에서 불이 나서 건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불을 지른 혐의의 남성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하얀 건물 위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국회의사당임을 알리는 글귀는 검은 연기에 가려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 수도 케이프타운에 있는 국회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으로 2일 오전 5시 30분쯤입니다. 국회 구간 3층에서 시작된 불로 구간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신관과 체육관 등 다른 건물에도 불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소방관 70여 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This is a very sad day for our democracy because Parliament is the home of our democracy and Parliament is also a strategic key point. All matters will be investigated. 국회 건물은 공휴일을 맞아 폐쇄돼 있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세인트 조지 대성당에서는 하루 전 남아공 인권운동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투투 명예대주교의 장례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It's a terrible and devastating event, particularly after we gave the arch what I would call the best send-off yesterday. 현지 경찰은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남성이 불이 나기 전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수도 밸브를 잠궜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3개 구역으로 구성된 남아공 국회는 1884년 처음 지어진 뒤 1920년대와 1980년대 다른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추경을 하겠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낙선하면 안 한다는 뜻이냐며 몰아세웠고 윤 후보는 공약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해오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보름 동안 과거 탈당자들을 상대로 복당 신청을 받습니다. 여권 대통합 차원에서 성비위나 경선 불복, 부정부패 등 중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를 빼고는 모두 복당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사랑 상품권을 4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합니다. 오는 24일부터 발행이 되는데 일정 한도 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일까지 4만 1,700여 건이 신고돼서 2020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앞서 최저치였던 2012년은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시기였고 이에 비해서 2021년은 집값은 크게 오르는데 거래는 없는 불황형 집값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가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5% 가까이 올랐는데요. 39개 외식 물가 품목 가운데 커피만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김밥, 라면, 치킨 등이 5% 넘게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에서 몽골인 남성 3명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몽골인들을 때린 남성 1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가해자들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오늘 0시쯤 경기도 안산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는데 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4층에 살던 주민들이 불을 피하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고성의 빌라 4층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폭발음이 100m가량 떨어진 곳까지 들렸고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관리를 위해서 영향평가 제도를 올해 도입을 합니다. 김포 장릉 사례 같은 개발 논란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세계유산 등재보다 보존 관리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계가 지난해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이 3천억 원이 넘어서 전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뮤지컬이 전체 매출액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새해 첫날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연 온라인 콘서트를 전 세계에서 5천만 명가량이 시청을 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콘서트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하는데요. 임기 중 마지막 신년사입니다.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기게 되는데 올해 있는 대선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로부터의 일상 회복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대출 신청을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연 1%의 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합니다. 첫 열흘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다가오는 설날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설 명절에 수요가 큰 특산품 등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제 토요일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내려왔고요. 어제 일요일 하루 확진자 수도 3,000명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주말과 휴일에도 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총 2,977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604명 적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016명, 비수도권에서 9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가 예상됩니다.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다 지난달 초 시작된 방역 강화 조치로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축구 선수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도 있는데 메시와 호나우두가 감염이 됐다고요? 네, 축구의 전설들이 잇따라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소속 선수인 리오넬 메시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시는 연말을 맞아 고향인 아르헨티나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메시는 내일로 예정된 프랑스 축구협회컵인 쿠프 드 프랑스 경기에 출전하지 않게 됐습니다. 메시에 이어 브라질 삼바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호나우두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브라질 현지 매체들은 호나우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호나우두의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해 예정돼 있던 공식 활동은 일단 모두 취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술을 연마해온 베트남의 한 형제가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네요. 네, 머리와 머리만을 맞대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집니다. 형제는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잡지 않고 서로의 균형 감각에만 기대 경사진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무려 100개의 계단을 53초 만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6일 베트남 언론은 형제가 머리 위에 사람 올리고 연속으로 계단 오르기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형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소림 무술을 배웠습니다. 2018년 말에는 눈을 가린 상태로 계단을 내려갔다가 뒷걸음질로 올라가는 모습이 영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고개와 함께 산 형제는 앞으로도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걸 세계인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유미애입니다.
네, 2022년으로 이제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조치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앞에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거나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면 그동안에는 가해 차량을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난데없이 나무판이 날아옵니다. 충격에 휘청인 차, 보닛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진짜 죽는구나 이 정도로 좀만 더 위에 맞았으면 본넷 사진 보셨죠? 앞유리를 만약에 강타했다고 하면은 너무 아찔해가지고. 또 다른 고속도로, 휘청이던 버스가 갓길 너머로 떨어집니다.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앞에 떨어져 있던 대형 포대자루를 피하려다 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해마다 증가 중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먼저 가해 차량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낙하물을 안 치운 책임은 물을 수 있을까? 도로 관할이 국가와 지자체, 민간 등으로 나뉘어 이것도 힘듭니다. 올해부터는 바뀝니다. 국토부와 금융위 등은 차량 낙하물 사고에서 가해차가 안 밝혀지면 국가가 직접 보상하기로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배우자와 함께 차를 운전해도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은 추후 계약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보험 계약 당사자의 경력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부부 특약 가입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함부로 비싼 병실을 이용하는 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을 안 따지고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입원료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정해 이런 불합리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거셉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등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낙관론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오미크론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확산세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지난달 30일의 경우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190만 명에 육박했어요. 예, 맞습니다. 20에서 26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환자도 499만 명, 500만 명이고요. 30일 날짜, 단일 날짜 기준 말씀하신 190만 명도 역대 최대 하루 발생 확진자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5차 대유행에 대한 부분은 명백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WHO 사무총장은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말쯤이면 가족, 이웃과 함께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더구나 그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이야기니까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고요. 그 낙관론의 이제 근거에 5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 그다음에 치료제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다음에 지난 2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과 개인의 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 같은 부분으로 많이 익숙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체계가 많은 나라들이 정비가 되면서 위중증 환자나 치료 체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낙관론의 큰 근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이 감염력은 높지만 위중증은 낮아지는 그런 역사적인 또 진화의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관론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식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계절 풍토병처럼 계속해서 감기와 같이 코로나19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종식해서 바이러스 자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독감 바이러스나 혹은 지역별 풍토병처럼
이런 독감처럼 이제 유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중에서 여러 그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3가지가 이미 이 감기 바이러스로 등록돼 있어서 많이 그동안 유행해 왔습니다. 그것처럼 그러한 기존의 코로나 그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또 하나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처럼 지역별로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대부분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한 임산부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맞습니다. 트윈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인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름도 인플루엔자의 플루, 네. 코로나의 로나 해서 뭐 플루 로나라는 이름도 붙이긴 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발생한 하나의 사례고요. 다만 이 부분을 이제 우려하는 것은 혹여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 지역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발생해서 이 감염력을 확 올리고 의료체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트윈데믹, 이중데믹이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거죠? 예, 없었고요. 또 지금 아까 이스라엘에서 발생된 사례가 이제 중요하겠다는 관점도 있고, 다만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 코로나 감염과 인플루엔자에 의한 그런 감기 바이러스의 감염을 좀 구분하는 것이 네. 검사대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동시에 이런 독감과 이 코로나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 경주되고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세계 최초로 백신 4차 추가 접종의 절차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세계 곳곳에서 이 4차 추가 접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검사할 필요는 백신 접종 4차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런 배경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좀 막아내는 것이 3차 접종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85%에서 한 25%로 감염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에게 4차 접종을 좀 하겠다는 건데요. 반면에 그러한 부분이 아직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위중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효과가 기대하면서까지 4차 접종할 이 필요가 좀 없다라는 그런 견해가 아직은 대다수고요. 그러한 점에 좀 임상 검사 결과라든지 효과를 좀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3차 접종은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3차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차 접종은 더더구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1차, 2차에 비해서 3차 접종 시에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그에 대한 이 임상적인 결과라든지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2차 접종, 3차 접종을 통해서 부작용이 더 증가하지도 않았고 또 이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백신 부작용이 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뭐 국내에도 조만간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확산세는 확실히 꺾어질 것으로 보세요? 확산세가 꺾어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위중증 환자, 즉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임상시험 결과라든지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위중증 예방 효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서 2.5배가량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다면 확산세는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우세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세종, 즉 전체 확진자의 10%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증가된 감염에 의한 확산세가 가시화될 겁니다. 아직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6차 대유행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고 그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중증 환자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 확실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 치료제를 만약 보편적으로 특히 재택 치료 확진되고 나서 초기에 5일 내에 이 부분은 이제 치료제를 복용하면 위중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제에게 큰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체 확진자가 줄어들면 또 위중증도 줄어드는데 다만 효과는 2주 후에 4주 후에 나타나니까 네. 시간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다시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2주가량만 좀 지켜보고 조금씩 일상 회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이 되는 거에 대한 상황 여부에 따라서 거리두기가 더 지속될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리두기 프로그램 중에 위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 네. 사망자 부분만 관리만 될 수 있다면 사실 확진자 숫자는 그리 중요치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들여다보면서 거리두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이 치료책의 역량이라든지 아까 말한 치료제의 그 사용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꼭 그렇게 강화하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방안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방역 패스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은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방역 패스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즉 이 방역 패스 통해서 인권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학습권 기회가 있거나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나 혹은 불평등이나 또 혹은 그로 인해 생기는 취약계층이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보완 조치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여러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좀 추후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방역 패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예외 조항이죠. 방역 패스가 맞을 수 없는 분들, 즉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네. 분들이나 사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방역 패스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명서나 그러한 보호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과대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을 맞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네.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 맞는 월요일 아침 중부 내륙과 일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하 8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진 서울은 낮에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풀씨 하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처음으로 전해드린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